자,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요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집요함이 요구되는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얘기를 이제 다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배경은 제가 주식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겠다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이 편집을 하는 편집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좀 능숙해지면 기업 분석 영상도 올라가게 될 텐데 아직은 좀 배우는 단계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분석을 맡겨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옛날 생각도 좀 떠오르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하는 어떤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가서 제일 좋아했던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그레이트한 컴퍼니를 찾잖아요. 저에게는 이 회사가 그랬습니다. 선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어떤 지배구조적 문제 때문에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격 전가력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영농이 인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을이라는 회사 속에서 사료만 파는 비즈니스였고, 식육, 비육돈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것에서는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사료에서 마진을 남기는 뭐 이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가격 전가력이 좋고 과점화돼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과점화는 계속 지속되고 외부 변수에 있어서 다른 영농들은 점점 줄어들거나 편입되고 이러면서 한마을로 자꾸 편입이 되면서 이 회사는 계속 커질 거고,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그림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 과정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진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시총이 1,000억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중간에 분할도 하고 해가지고 막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000억이 안 됐습니다. 한 700억이 넘나?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총도 작고 당시에는 커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진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다트에 있는 공시자로 빼고는. 왜냐면 아무도 커버를 안 하거니와 되게 공교롭게도 이 회사 이름이 선진이잖아요. 선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다트 자료도 보지만 뉴스 플로우를 아주 과거 설립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굉장히 집요하게 스크랩을 합니다. 뉴스 스크랩이 제일 먼저거든요. 근데 이 선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크랩하기에는 너무 다른 게 많이 나오죠. 선진화된 어쩌고 하면서 이 특이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마치 대상 같죠? 대상이라는 이름도 다른 거에 연관돼서 검색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걸림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진이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건 OP 마진이 15%였는데 다른 사료회사는 5%인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간접적으로 나오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 구조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출발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보통은 요즘에 다들 어떻게 하냐면 리포트를 찾아보거나 누군가가 블로그에서 분석을 해놔요. 요즘에는 워낙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파헤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리퍼를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삼아서 거기에 얹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분석된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얹어서 가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별로 썩 도움은 되지만 이제 마치 이런 겁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도움은 되지만 내가 성장할 기회는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문에서 저는 출발을 해서 OP 마진이 높은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농장도 가보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이런 뭐랄까요, 좀 무식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료를 도대체 왜 이 비싸거든요. 다른 사료가 뭐 예를 들어 40만원이다 치면 얘는 60만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이걸 이제 농장을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인터넷 찾으면 또 농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걸리기도 하거든요. 구글링도 하고. 이게 되게 집요함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바이블을 준다든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PDF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고 요걸 찾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직접 가보고 하다 보니까 사료를 왜 비싸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 유통망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유통망을 열어주고 중간에 돼지가 안 죽게 뭐 도움을 준다든지 백신을 놔준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농장주가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값을 사료에서 받는 거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많은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집요함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이 집요함 얘기를 좀 이따가 더 할 건데 끝까지 맺은 말까지 해볼게요. 이게 선진에서 그러면 OP 마진이 높다는 건 알겠어요. 두 번째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선진 포크가 당시에 선진 포크랑 이제 팜스코에 하는 팜스코의 하이 포크가 있었죠. 이 하이 포크 뒤에 뭐 생생 포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1, 2위의 브랜드라고 계속 기사에는 나오는데 나는 이 브랜드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니 1, 2위라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찾아다녀 보니까 어디 유통망에는 뭐 현대백에는 이게 있고 하이포크는 코스코에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뒤에는 이제 이마트도 입점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가 마트에도 잘 안 보이고 요즘엔 마트에 많이 보여요. 선진포크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내 눈엔 잘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유통망.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유통을 시켜준다 하더라.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회원사가 점점 늘어나서 선진 한마루에 점점 늘어나면 이 돼지고기들을 다 유통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를 알려면 내가 정확하게 이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궁금해하는 게 해소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서치하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 항상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알게 됐냐? 택시기사님 말씀에서 알게 됐어요. 워낙 이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정보가 들려오는 거죠. 택시기사님이 예전에 고깃집을 했다고 하는데 고깃집을 예전에 할 때 어떤 브랜드를 받아서 했을 때는 엄청 잘 됐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잘 된 거 고기 살짝 바꿔보지 않을까 해서 고기를 살짝 바꿨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았겠죠. 어쨌든 이 고기 맛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망이란 건 B2C도 있지만 B2B도 있죠. 근데 이 선진도 보면 이제 유통 전문점이 있거든요. 각 동네마다. 그래서 이 B2B로 고깃집에다가 넣는구나. 그래서 고깃집 가서 이렇게 뒤로 싹 돌아서 벽지 뒤에 보면은 저희는 생생 포크를 씁니다. 저희는 선진 포크를 씁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브랜드구나. 요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되지. 내가 B2C에서 본 적은 없지만 B2B를 통해서 많이 팔고 있으면 저 브랜드를 저렇게 유통하는 게 말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되게 많아요. 선진마 한마을이라는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사의 전체적인 구조, 비육돈을 위탁을 한다든지 또 사료마다 다 다른 특성, 소, 돼지, 닭 이런 거 이게 다 기르는 방식도 다르고 얘는 얼마 몇 마리 MSY 이제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러면서 몇 마리씩 낳고 그래서 어떻고 이거는 수익성이 어떻고 선진국의 사료는 어떻고 소는 그래서 뭐 대량 생산이 안 되고 닭은 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사료의 가격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은 줬지만 제가 말하는 건 애널리스트 혹은 다른 매니저 누군가가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제가 분석할 때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이 집요함을 하면은 제가 옛날에 떠오르는 기억이 제가 언제 이 집요함, 과도한 집요함 생기기 시작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 대회를 되게 참가하길 좋아했습니다. 뭔가 이게 수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경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게 수학 경시 대회 가면은 이제 총 4문제 아니면 8문제 잘 기억이 안 나요. 4문제에서 8문제. 어쨌든 많은 수량이 아니에요. 이게 한 3시간 줍니다. 그래서 가서 이걸 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수능이나 일반적인 문제들처럼 금방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한 문제만 붙들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수학 경시는 잘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붙들고 한 문제 붙들고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기억밖에 없어요. 수학 경시대에 문제지를 딱 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수능 준비하고 내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 이게 저는 여기 약간 홀릭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풀리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도 뇌가 이게 활동을 해준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하곤 했었는데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겪잖아요.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떤 거를 좀 풀어보고 답이랑 맞춰보고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로 보면은 맞네 뭐 이렇게 하고 얼른 푸는 우리는 속도전에 되게 강한 거죠. 왜 수능이란 거 자체가 빨리빨리
뒷자리 맞추고 넘어가는. 근데 사실은 어떤 걸 탐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되게 많은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알아내는,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 기업 분석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하는데 한 달이 걸렸었어요. 예전에는.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집요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한 개 분석하는데 하루도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점증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도 옛날에는 편람도 엄청 많이 보고 탐방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안 가죠. 지금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투자해가지고 여기 탐방 한번 뭐 거기 회사 가봤나요? 그러면 버핏이 하는 말이 그 회사 제발 그 주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다 이거죠. 근데 안 가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기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공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여서 사실 탐방 못 가는 시즌이었죠. 2020년부터 지금 22년까지인데 탐방 못 가는 시즌이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 저는 이 전에도 해외에 있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화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과거에 많이 봐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유추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거구나. 아까 말했던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비즈니스 모델이란 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만 맨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디 뭐 여의도에서도 얘기하고 누구도 투자한 사람들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정체를 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브랜드에 납품해서 뭐 어쩌고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로 데이터를 다 찾아내고 내가 기사도 스크랩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른 기업들도 얘기하자면 뭐 협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회사에 주문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러면 좀 죄송한 일이지만 예전에 제가 부족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모델을 알고 싶으니까 이거 파레트 렌탈은 어떤 식으로 어떤 단가로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을 서서히 하게 되고 그게 점점 속도가 붙으면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항상 말하죠. 이게 정말로 집요하게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면 인덱스나 간접 투자를 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채널에 와서 정말로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요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누가 개념을 이렇게 내려줬으면 좋겠고 누가 뭐 이렇다 하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자기 손으로 로 데이터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어떤 자기가 이 실체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몇 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는 프레임이 생깁니다. 프레임이 생기면 처음에는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완이 되고 하면서 나만의 어떤 회사를 보는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건 외로운 싸움입니다.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사실 누구의 비판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의 찬성자이자 반대자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스로 혼자서 외롭게 고민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제 투자자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무리를 짓거나 뭐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하기보다는 물론 교류를 하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를 여의도 있으면 자료 요청하기 좋거든요. 자료 요청하는 거 절대 안 해야지. 왜냐? 내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투자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쉬운 길을 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의존적이게 된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기보다 내재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굉장한 집요함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실체를 파악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앞으로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